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하얀 정장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저희 외가는 외국이고 완전히 시골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태어났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외가에 자주 다녔어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로는 제가 가면 저는 땅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안고 다니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딸만 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이모.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 추억이 정말 많은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9살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와 아버지는 밤에 울며 급하게 티켓을 끊고 외국으로 가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희 외가에는 유명한 박수무당이 계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형님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저희 외할아버지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옛날을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약한 편이고 몸이 허약해서 가위를 자주 눌렸는데 외가에 가서 가위를 눌릴 때면 외할아버지가 저를 깨워 괜찮다며 안아주셨고 그런 날은 아주 편하게 잠들 수 있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신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돌아가셨을 때도 몸에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열이 나고 했다고 해요. 외할머니와 엄마와 이모는 아직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때 신을 받으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저희 외가 쪽 뒷산엔 호랑이가 산다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산에 못 가게 하려고 하신 건지, 진짜 호랑이가 나오는 건지. 아무튼 저희 외할아버지는 평소에 정장을 정말 좋아하셨고, 그 중에도 하얀색 정장을 좋아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한겨울 무렵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생전 항상 자기가 죽으면 그 산에 묻어달라고 말씀하셨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셨는지 관에 들어가셨는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워낙 어릴 때라 자세히 듣진 못했거든요. 아무튼 외할아버지의 생전 말씀을 이뤄 드리려고 그 산에 갔는데 눈이 아주 많이 쌓여서 위치를 못 잡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한겨울에 흰색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엄마와 외할머니는 홀린 듯이 나비를 쫓아갔고 나비는 그 겨울산에 눈이 하나도 없는 곳에 한 번 앉더니 날아가더래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그게 너희 외할아버지였던 것 같다고. 항상 흰색 정장을 입으시더니 흰 나비로 나타나셔서 자기가 묻히고 싶은 곳을 알려줬다고. 저는 7살 무렵부터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알아서 골수 이식이 필요했거든요. 상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엄마한테 말씀하셨대요. 제가 만 13세가 넘어가면 귀인이 나타나서 절 살려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 후 제가 9살 무렵 돌아가시고 저는 계속해서 투병을 했고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던 차에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고 여전히 골수 증여자를 찾지 못해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일치 골수 이식을 시작했어요. 4월 초 무렵 저는 어머니의 골수로 첫 번째 골수 이식을 실패하고 5월 중순 무렵 다시 어머니의 골수로 이식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여 결심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대요. 저를 포기하지 못한 저희 부모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아버지의 골수로 마지막 골수 이식을 했고 결국엔 골수 이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처음으로 올랐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울면서 1인실에 들어와 엄마에게 수치를 보여주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5월 29일생이고 두 번째 이식에 실패한 게 5월 중순, 마지막 세 번째가 6월 초였거든요. 정확히 6월 17일 수치가 뛰어 골수 이식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4살 때 5월 생일이 지나 만 13세가 된 이후 시도한 골수 이식이 성공한 거죠. 귀인은 저희 아버지였고요. 거기에다 제가 마지막 골수 이식을 시도하던 날 저는 분명히 꿈을 꿨고 외할아버지가 하얀 정장을 입으신 채로 오셔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제 괜찮다. 안심해라 하며 꿈을 꾸는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제 꿈에서는 나오지 않으시고 가끔 저희 엄마나 이모나 외할머니 꿈에 하얀 정장을 입고 오시며 안부 인사를 하시고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외가 사람들은 외할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우스갯소리로 그 산에서 신선 노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절모. 자다가 갑자기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스르르 떴는데 제 발 밑쪽이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살짝 봤더니 발 밑쪽에 방문이 있었는데 방문 옆에 커다란 중절모를 쓴 덩치도 크고 키 큰 괴한이 있었습니다. 커튼을 쳐놓아도 너무 깜깜해서 시간이 지나도 어둠에 익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숨죽여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도 들킬까봐 조절하고 공포영화의 주인공들 숨 참는 거 힘든 게 이해 가더라고요. 강도인가? 귀신인가? 귀신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쳐다보면 안 되나? 문은 언제 열고 왔지? 형이 장난치나? 등등 체감 시간으로 15분 지났을 때 목에 힘을 풀고 살짝 내렸는데 괴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해하는데 1분 걸렸습니다. 옷걸이에 모자 여러 개 옆으로 해놔서 중절모처럼 생겼었고 옷도 여러 벌 있어서 덩치가 커 보인 옷걸이. 아직도 이 사건을 술안주로 종종 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매봉산의 자전거. 비가 많이 오는 어느 여름날이었다. 우산을 써도 비가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바람에 옷도 신발도 다 젖어 버렸었다. 길가엔 나와 같은 처지에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다들 곤란하겠지. 그리고 그 사이로 빨간색의 자전거 한 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어 참 오래도 묶여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던 빨간 자전거. 남들에게는 그저 그런 자전거였겠지만 나는 잊고 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때는 갓 20살이 된 어느 날이었다. 이제 막 20살이 되어 친구들과 술 한잔한 뒤 집으로 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초록불을 기다리며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새벽 1시쯤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곧 집이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갓 20살이 된 나의 첫 일탈도 곧 끝날 것이다. 집에 들어가 씻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겠지. 그런 아쉬움과 피곤함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던 것 같다. 그러나 딱히 더 갈 곳도 없었다. 친구들과도 헤어졌고 혼자 PC방에 가기엔 마땅히 할 게임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니 약간 오른치기에 흥이 더해져 너무 아쉬운 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문득 야밤에 산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태어나서 담력훈련 비슷한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집 정반대에 위치한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동네 산이다. 산으로 가는 길엔 밭들이 질비해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간이 운동장이 있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더 넘어가면 매봉산 입구가 나온다. 작은 산이지만 약수도 나왔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약수통을 가지고 자주 오르내리는 산이었다. 과연 야밤에 오르는 산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조금 이상하긴 했다. 가는 길목 늘어선 가로등 불빛도 뭔가 그날만은 이상하리만큼 진했다. 그러니깐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뭔가 진한 주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에겐 다가왔다. 평소보다 명도가 낮다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술을 좀 마셨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좀 이상했다. 그렇게 골목골목을 넘어 나는 산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그날은 좀 이상했기 때문에 지나오며 한 사람도 마주칠 수 없었다. 물론 시간도 새벽이었고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냥 그랬다. 다행히 산 초입부터 입구까진 가로등이 있었다. 그 불빛을 따라 늘어진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밭에선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도 들려왔다. 찌르르 풀벌레 소리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왜냐면 산의 입구를 지나 산 초입으로 들어서고 나니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야밤의 산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진한 남색에 검은색 물감을 한가득 쪄서 휘휘 저은 것 같이 약간의 형체들이 일렁였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은 금방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동네 산일 뿐인데도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 앞으로 나서면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어둠 속에서 헤맬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주저없이 바로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날은 뭔가 이상했기에 더욱 그랬다. 심지어 돌아선 이후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던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도 멈춰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너무 무서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보지도 않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저 길 끝에서 한 할아버지가 붉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다. 자전거의 뒷자리엔 약수통 2개가 묶여 있었다. 약수를 들어 이 밤의 산을 오르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나를 향해 오고 계셨다.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가 나와 점점 가까워져 갔고 나와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야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자전거인데 분명 자전거일 건데 올라오는 할아버지와 자전거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론 정말 그랬다. 아무 미동도 없이 미끄러지듯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계셨다. 자전거는 뱀처럼 앞으로만 쭉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내 옆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내 정말 내 옆을 지나쳐갔다. 그때 나는 정말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질 뻔하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길 끝에서 내 옆을 지나치시기 전까지 정말 페달을 한 번도 밟지 않으셨다. 그냥 발을 올려둔 채로 그대로 내 옆까지 지나쳐갔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나는 정말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 뒤를 돌아봐야만 했다. 뒤를 돌아보고 나서는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왜냐면 방금 지나간 그 자전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을 외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정말 심장이 4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온몸의 신경이 곧 투서고 그냥 무작정 큰 길가를 향해 대달렸다. 올라갈 땐 15분 정도 걸렸던 거리를 5분도 안 되어서 주파했다. 결국 처음 서 있었던 횡단보도 앞에 도착해서야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기억을 복귀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너무도 바랬다. 그러나 정말 확실히 두 눈으로 본 것이 맞았다. 이내 취했던 술도 다 깨 있었다. 그리고 진정이 좀 되고 난 후에야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불이 꺼진 신호등. 다행히 큰 길의 밝은 가로등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한숨 돌리고 나서야 신호등에 묶여있는 빨간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아까도 이런 게 있었나? 묘하게도 아까 본 자전거와 색이 같았다. 같은 붉은색이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결국 집까지 1분도 안 되게 달렸던 것 같다. 그리곤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이 전부이다. 모든 실화가 그렇겠지만 엄청 극적이고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그냥 나는 너무도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보고도 내가 직접 본 것이 맞는지 나조차도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일들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나의 기억일 뿐이었다. 그렇게 잊고 있던 나의 기억이 오늘 다시 떠오르는 건 왜일까?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그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했다. 네 번째 이야기, 홍천의 귀신.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홍천의 계곡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캠핑은 몇 번 가봤기에 익숙하게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요. 거기까지는 평범한 캠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텐트를 친 위치의 반대편, 그러니까 계곡의 반대편에는 작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벽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고기들을 맨손으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계곡은 제 목까지 오는 깊이였는데 절벽의 바로 앞은 딱 계곡의 수심이 가장 깊어지는 곳이었죠. 헤엄쳐서 절벽 아래에 도착한 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컹하고 미끈한 수추 같은 것을 잡음과 동시에 머릿속에 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도망치다시피 물 밖으로 나온 저는 고기를 잡았냐는 친구의 말에 대충 대답하고 텐트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잠에 빠져있던 시각, 저는 싸늘함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 제 눈앞에 텐트 밖으로 나가는 친구가 보였죠.
어딜 가냐는 제 물음에 친구는 단순히 볼일을 보겠다며 텐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몽사몽한 가운데 텐트 밖으로 나가는 친구의 다리 사이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만 있는 여자. 텐트 턱에 목만 가려진 그녀는 찢어질 듯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그 기억이 생생했기에 저는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겪은 일인지 헷갈려하고 있었죠. 한동안 고민하던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갔었냐고. 친구는 이상하다는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었잖아. 평소에도 가위를 자주 눌리는 체질이었던 저는 그제야 그게 가위 따위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에 든 게 아니고 그녀를 보자마자 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은가 봅니다.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를 잊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2달쯤 지났을 때일까요? 학교 기숙사에 있던 저는 낮잠을 자다가 타는 듯한 목마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밖은 햇빛이 창창했는데 기숙사는 마치 밤처럼 깜깜했거든요. 있어야 할 형들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너무 심한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물을 마시고 화장실로 달렸습니다. 그때 문은 문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벽에 닿지도 않은 채 마치 농구공에 부딪힌 것처럼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볼일을 보던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위에 눌려왔던 저는 지금 뒤를 돌아보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가 제 머리를 잡고 돌리는 것처럼 제 머리는 강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리지 않으려는 제 힘과 알 수 없는 힘이 맞물려 덜덜 떨리던 머리가 돌아가고 시선이 제 뒤로 향했을 때 저는 문고리에 그 긴 머리카락을 휘감고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곡과 똑같은 표정으로 찢어질 듯 웃고 있는 여자. 저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화장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저는 몇 번의 굿을 받았고 지갑에 부적을 넣어놓고 다닌 이후로 그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계곡은 개발로 메워졌고 그 절벽 아래는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은 왜 제게 나타난 것일까요? 5번째 이야기, 실제로 귀신을 봤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지비리에 속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의 위치가 면까지 거리가 차로 4분 5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군까지는 10분 12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면에 있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태권도는 3시 30분, 5시 30분, 7시 30분 같이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는 관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7시 30분가 아닌 8시 40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랑 8시 40분을 하였고요. 태권도 활동 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다. 즉 9시 40분쯤에 태권도가 끝나고 운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었기에 다른 친구를 먼저 운행을 마치고 3명과 같이 저희 집에 운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4분 정도가 지나고 저희 마을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10시 12분쯤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마을 안쪽에 있어서 쭉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면서 보고 있었다 하였죠. 근데 순간 엄청나게 몸이 놀라는 느낌이 들며 소름이 확 돌고 오싹오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여전히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5-6m 거리에 가로등 한 개도 없는 그 밤에 엄청나게 하얀 소복, 한복 같은 옛날 사람들이 입고 다닐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또 머리카락은 얼굴을 모두 덮고 가슴까지 오는 되게 굵직한 느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가위 눌린 게 아닌데 움직이면 죽겠다는 느낌이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이 머리카락에 얼굴을 덮은 채 움직이고 있는 차 안에 고개를 움직이면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눈도 감지 못하고 이마를 창에 기대어 있는 자세로 쭉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초 후에 저희 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착을 했는데도 몸이 굳어 안 움직여졌고 타고 있던 관장님 친구 3명은 저를 불렀고 그 상태로 1분 후에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식은땀이 엄청나게 흘렀고 저는 있었던 일을 그때 그곳에서 말하지 못했고 걸어서 30초 거리인데 아버지를 전화로 불러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혼자 곰곰이 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떠올랐는데 귀신을 본 위치는 차가 다니는 길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5m, 6m 정도 수직을 떨어져 있고 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목은 차가 2대 정도 다닐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차가 아예 없었고 태권도 차는 중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는 5m 정도 되는 거리가 수직으로 5m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귀신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인상차기를 제가 말했었죠. 치마라고 즉 생각해보자면 5m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귀신의 치마가 보인다. 귀신의 다리가 5m이거나 귀신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 귀신의 상체는 정상적인 인간과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을 보았을 때 무릎으로 보이는 것이 풀에 가려져 조금 보였는데 아마 이 귀신은 떠 있었던 게 아닌 5m 정도 되는 다리와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소름이 돋았고 다음날 귀신을 본 장소를 지나 어제 같이 있었던 관장님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 이상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소설 1920년대 경성 서울 최초의 근대식 병원에서 환자분 상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일이면 퇴원이 가능할 겁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는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젊은 청년의 눈물에 크게 감동받은 듯 환자분,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환자분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사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흘러나왔다. 긴 고생 끝에 드디어 완치하다니. 청년은 감격스러운 어조로 크게 소리쳤다. 제 꿈은 경찰입니다. 꼭 경찰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무도 청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힌트 시대적 배경 이제 다시 읽어보세요. 해석은 밑에 있음. 먼저 첫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대 경성 서울 최초의 근대식 병원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라는 것이죠. 1920년대 일제는 문화 통치를 통해 많은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죠. 제 꿈은 경찰입니다. 꼭 경찰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일제강점기의 경찰, 바로 헌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건 일제를 위해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죽습니다.